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전인봉님께서 1000명 가자고 하셔가지고 왜 1000명의 의미를 두실까 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는 최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시황을 공부함에 있어서 라이브가 가능하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 읽는 방법, 그 보고서가 나중에 발전되면 종목 보고서를 읽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일단 시황에 집중하자고 했으니까 시황을 과연 이 증권사 레포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돈다방 미쓰리 구독자 수 1000명 만들어주세요. 물론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1000명 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미쓰리 네가 라이브 하는 시간에 내가 못 볼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충분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송 올라가면 나중이라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1000명 빨리 만들어주세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3월달 FOMC 회의를 이제 앞두고 여러분들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계감이란 단어를 접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크게 이렇게 트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강보합, S&P 500이 0.74% 하락, 나스닥이 2.04% 하락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강보합으로 끝나면서 뉴욕 증시의 방향성이 크게 이렇게 잡히진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야 미쓰리 너는 방송 준비 원고 준비할 때 뭘 자료로 쓰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참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됐나? 그러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 지금 미국은 이제 11월 달까지 썸머타임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5시에 뉴욕 증시는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가볍게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연합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기사의 포맷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회 정치 이런 기사 말고 그냥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기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증시 마감 기사는요. 며칠 뉴욕 증시는 지수가 몇 포인트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아니면 며칠 뉴욕 증시는 뭐뭐뭐 때문에 어떻게 몇 포인트 끝났다. 대충 요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슈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쯤 되면은 이제 공포 지수를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몇 프로 본다든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금 뉴욕 증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의 기본적인 그냥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3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딱 접하셨을 때 기사 같은 거를 접하셨을 때 4가지 정도의 이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차 협상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과는 좀 나중에 고민해 보고요. 이슈만 보자면 3월 14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차 협상을 했다. 두 번째,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다. 세 번째, 중국 선전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이 있다. 요 네 가지 정도의 큰 이슈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미쓰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차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났대요. 자, 그러면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할 것이다. 만났다. 아무런 해답 없이 그냥 헤어지고 또다시 협상을 시도하고 또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우리 교통비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으로 서로 쥐 오줌만큼씩 양보하고 쥐 오줌만큼씩 뜯어내면서 계속 그런 식의 어떤 지리멸렬한 분위기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설사 지네들끼리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갈지는 모르겠으나 미쓰리가 생각했을 땐 최소 주식시장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그 이슈의 어떤 그 생명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접하신 다음에 3월 14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을 때 2시간 만에 결혼 없이 끝났다. 그래? 그럼 이게 악재라고 대부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데 협상이 안 되고 2시간 만에 그냥 끝났다고 하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무서워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쟤네들 저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다가 교통값 벌자. 그래서 지네들끼리 조금씩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3월 14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떠오른 이슈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협상은 비록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났지만 이거를 굳이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호재는 아니죠. 그러나 악재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FOMC 회의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미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정신줄 잡으셔야 되고요. 3월 달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금리 인상은 증시에 좋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풀어야 될 숙제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연준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표 안에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해준다면 나머지 2번의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이란 이슈가 최소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텀을 두고 완급 조절을 해가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증시의 호재는 아니지만 이번 FOMC에서 할 예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5bp에 대한 금리 인상은 악재라기보다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악재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는 거야? 근데 했어.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히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뒤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변수가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악재스러운 변수가 뭐냐면 바로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 25bp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 이슈가 더 부각돼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여기저기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감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눈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쓰리가 알기로 그렇게 눈치가 좋진 않은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뻘짓할까 봐 살짝 걱정은 됩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만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데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좀 머리가 아프겠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준의 최측근이 아닌 이상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그냥 그들이 제시한, 그들이 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그래, 금리 인상하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좋아, 가는 거야.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대차 대조표 축소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식이라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좀 여담을 하자면 정치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정치나 경제나 다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여러 전략이라든가 뭐 어떤 그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주식이나 정치나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진보나 아니면은 보수나 어떠한 그 일어난 현상, 팩트를 가지고 물론 그 팩트가 우리 국민들이 100%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막 포장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거짓으로도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머리 아파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쟤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런 거 맞아? 그거 맞아?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요. 저는 그렇게 헷갈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냉정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딱 손에 잡을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그저 이게 호재일지 이게 악재일지 그 비율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너무 포장되어 있는 호재 뒤에 숨어져 있는 악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체크해 가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기회를 포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FOMC 회의 경계감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6번, 7번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떠들어대니는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다.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 연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번의 금리 인상을 과연 3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연준은 3번의 금리 인상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쓰리가 왜 3번의 금리 인상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냐면 미쓰리가 체크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끔 만들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당장 이 무디스,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전쟁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상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시했냐면 연준이 올해 최소 3번, 그리고 내년에는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이제 6번, 7번 얘기는요, 쑥 들어갔어요. 이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 연준이 3번 정도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3번 하는 건가 보다. 3번 정도 하면 다행인가 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과연 3번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물음표를 제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선전의 봉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국의 선전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전면 봉쇄가 됐는데 세계 공급망 차질 우려감이 부각됐고요. 중국 선전은 오는 20일까지 완전히 도시가 봉쇄됩니다. 자, 이 선전에는 애플의 공급업체인 이런 회사들의 공장이 있고 지금 봉쇄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멈춰섰기 때문에 혹시 애플이 아이폰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선전이 봉쇄돼가지고 부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공급이 차질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 차질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동안 전 세계가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매일매일 신기록을 찍으면서 발생했던 그 순간에도 중국은 조용했어요. 중국은 지난번에 그냥 우한에서 코로나 맨 처음에 딱 터지고 좀 퍼질 것 같다가 중국이 악착같이 봉쇄하는 바람에 환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미국은 또 많이 줄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그냥 선전이 봉쇄돼서 부품 공급이 차질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슈에다가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조금 더 보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이라는 곳이 봉쇄가 돼서 어떤 부품 공급에 차질이 될 거다. 이런 우려는요, 굉장히 단기적인 악재예요. 왜냐하면 20일까지 봉쇄되니까 20일 이후에는 확진자 수 많이 안 늘고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동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 멈춰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 플러스 글로벌 경기 성장 멈춤 우려감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전이 봉쇄되는 이슈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한 20일 정도까지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슈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진지하게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네 번째 이슈인 러시아 디폴트죠. 16일 1억 3,700만 달러 표시의 채권이자 지금 만기일인데 이 꼬라지가 못 갚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날 어떻게든지 갚는다고 해도 다음 4월 초까지 계속 갚아야 될 이자 지급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지금 완전히 이 금융 쪽으로 목줄이 지금 깨깨깨깨거리고 잡혀있는 러시아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디폴트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해드리고 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딱 러시아입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2022년에 경제 이슈는 디폴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러시아 디폴트 상황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졌잖아요. 이게 FOMC 뭐 경계감 이러하기보다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전이 봉쇄되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이 이슈가 스멀 이렇게 증시에 이렇게 유입이 돼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어디 니네 한번 엿먹어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금융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돈줄 꽉 잡혀가지고 꺼이 숨 넘어간다 이러고 있지만 또 다른 국가들은 곡물 수입이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혹은 공급 차질 우려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전개되고 있는 이슈들이 그닥 그렇게 뭐 우리 증시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부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교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중국이 나 미국 편 들 거야. 러시아 너 안 돼. 이러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러시아 편 드는 척이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든다고 뭐 러시아랑 손을 잡고 뭐 미국을 뭐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외교적으로 약간 머리 아프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정치적인 외교 문제인 거지. 뭐 이게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참 녹록하지 않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냐 가지고 가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해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일단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왜 보수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돈다방 미스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고, 대신에,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는 것들에 대한 가시화가 보이면 반등 정도 할 거니까 그때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 디폴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은 너무 갑작스럽게 악재가 쏟아져 나와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두려우시죠? 이건 옌병을 호재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증시가 괜찮아요. 악재가 막 쏟아져 나오면 괜찮아.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리멸렬하게 뭐 좋을 것 같은데 악재 툭 하나 튀어나오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또 툭 튀어나오고 이거 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사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어찌 보면 호재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지금 시장의 모습은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동학개미 혹은 서학개미 이렇게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호구들이죠, 호구. 주식시장의 호구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고 뭔가 물갈이가 되는 과정을 위해서 악재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주식시장에서는 싸우거나 말거나 그래 알아서 놀아라.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고요. 러시아 디폴트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있었지만 증시는 굴러갔던 것처럼 그냥 또 굴러갈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그 증시의 호구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기간인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주식시장은 이제 안정적인 궤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다 하락했고, 그리고 연준도, 그러니까 연준이 아니죠. 연준 이외에 어떤 전문가들이 올해 금리를 6번 해야 된다, 7번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가 이제 쑥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좀 그런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고 그냥 제 방송만 듣고 그냥 그래 나는 3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 패스 하지 마시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 생각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구독자 1000명 만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